서울 강서구에 사는 현숙 씨는 지난 1년간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버리진 못하고. 예, 버리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그 이후로는 사지는 않았는데도 예. 언제 사신 거예요, 이런 이거 것들은? 작년 한 6월 달에 산 것 같아요. 예. 현숙 씨가 보여준 건 일본 어류 브랜드의 제품. 가족들이 애용했던 브랜드라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7월을 기점으로 현숙 씨 가족의 옷장에서 일본 브랜드 옷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 뒤에 산 옷은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뒤에 사는 거는 뭐 국내 브랜드를 많이 선호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되니까 괜히 그 미묘한 한일 감정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제품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현숙 씨가 국내 브랜드를 선호하게 된 이유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불매 운동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고가 브랜드긴 하지만 라는 브랜드를 어떤 아이가 이제 입고 오고 또 신발에 신고 갔나 봐요. 이거 신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얘기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도 불매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거 드셨어요, 예전에는? 맥주 그리고 뭐 네, 이런 거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바꿨어요, 우리나라 걸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좋아했던 걸 이제 바꾼다는 게. 그쵸. 이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것 중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내 입맛에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찾으셨구나, 그걸. 예, 찾았죠. 예, 어렵지 않았어요, 그거. 불매 운동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게 될 줄 몰랐다는 그녀는 이제 익숙해졌다는데요. 예, 맨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이제 그쪽으로 향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이렇게 습관화가 되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그 브랜드를 안 사고 눈을 돌려보니 다른 브랜드도 또 그렇게 베이직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브랜드를 많이 또 가고 그랬었죠. 일본 여행을 더 이상 못 가게 된 것은 조금 아쉽지만 불매 운동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뭔가 아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이게 못 간다는 게, 여행을 못 간다는 게. 좀. 아쉬워요. 좀 왜냐면 그쵸. 그 우동 먹었던 그런 기억과 추억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렇게 예, 못 가니까 좀 아쉽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불매운동은. 예, 끝까지 할 겁니다. 저는. 현숙 씨와 같은 사람들이 늘면서 국내에 진출한 일본 브랜드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4년 연속 1조 이상의 연 매출을 기록했던 이 브랜드는 불매 운동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의 영향으로 실적이 더욱 감소해 이달에만 9개 매장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거 장사 잘 됐다니까. 이거 그리고 여기 그때 그렇게 하고 여기를 우리가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그냥 사람이 쓰더라고. 한 뭐 안 다니더라고 거의. 그때 그 사건에 일어난 거는 전혀 딱 끊어버리던데. 일본 브랜드의 자동차 매장이었던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장이 언제 나갔어요? 지난달 말이요. 지난달 말에? 전부 다 철수하기로 했잖아, 올해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기업 사정이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때문에 경영 악화를 견디다 못한 이 기업은 올해 안에 한국에서 모든 사업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판매도 많이 안 됐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철수하기로 한 거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철수하기로 한 거예요. 1년 전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촉발된 불매 운동은 경제 분야를 뛰어넘어 양국 간 교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없진 않겠지만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곱지 않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한편 주요 수출 규제 대상이었던 3대 품목은 공급 안정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있어 필수 소재로 꼽히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의 3대 품목. 일본은 이 3대 품목을 꼭 집어 한국엔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과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산업의 주축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 이제 일본 이제 주요 3대 품목에 대해서 이렇게 수출 규제를 했는데 이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이렇게 세 가지 수출을 했는데 특히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크게 비중이 되게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대일 수입 비중이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 60년대는 대일 수입 비중이 한 40%로 굉장히 높았는데 작년에는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 현격히 줄어든 대일 수입 비중. 피해 규모가 클 것이라는 초반의 우려와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비단 3대 품목뿐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전반에 걸쳐 일본 수출 규제가 미친 영향은 미비했습니다. 실제 기업들 저희들도 이제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조사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어렵다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 피해를 봤다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저희 조사에 따르면 한 전체 기업의 한 조사 대상 기업의 84% 정도가 큰 피해 없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일본 수출 규제 1년간의 산업계 영향과 정책 과제 설문 결과는 고무적이었습니다. 정부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특히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외 공급망 안정화, 규제 개선 등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우리 생산 시설을 우리가 늘리는 데 있어서 빠른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을 시켜서 조기에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정부가 또 지원을 해줬고요. 그렇다면 그간 일본에 의지해왔던 그 많은 핵심 소재 부품에 대한 공급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답은 국산화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재품 장비라는 게 한순간에 이렇게 커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도레이라는 기업은 탄소 섬유를 70년대에 실제로 만들었지만 그 납품까지는 3, 4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소재품 장비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계속성이 보장되어야지만 정책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나섰습니다. 핵심 품목 공급 안정화를 위해 무엇보다 대일 오전도가 높은 품목을 식별하는 일부터 수급처를 찾은 뒤 재고를 쌓아둘 수 있도록 정부 시설을 내어주는 일까지 다방면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3대 품목의 경우엔 좀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액체 불화수소는 국내 공장을 신설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았고 EUV, 레지스트 품목 등과 관련해선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제 전문가들에게선 탈일본화란 분석까지 조심스레 등장합니다. 우리 제조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일본산의 사용을 좀 줄이자라는 게 탈일본화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반도체 제조의 소재는 한번 쓰면 그걸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꾸려면 공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뭐 일본산이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 산이더라도 소재를 한번 바꾸면 되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1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을 기회외란이라 부를 만큼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곳을 찾았습니다. 경남 창원시입니다. 기계공업 도시의 메카답게 창원시는 민관이 힘을 합쳐 위기를 돌파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백색 가전 리스트 배제에 의한 피해 사례를 저희들이 빨리 접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 창구를 만들어서 빠른 대응을 했고, 두 번째는 관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관내 대학과 그다음에 연구기관 그 전문 인력 1000여 명을 모아서 창원 기업 지원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인력의 참여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민관 중심의 자체적인 대응 본부를 꾸리는데 그치지 않고 창원에 있는 과학기술인을 포함시킨 1,000여 명의 과학기술 지원단을 출범시키는 등 전폭적인 기업 지원에 나선 건데요. 지자체 차원의 이런 모범적인 노력들이 소재 부품 분야의 국산화는 물론 기술 자립에 윤활유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저희 지자체 중심으로 산학, 민관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네트워크를 미리 구성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소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주 하이텍에 대한 소재는 일본이나 독일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인데, 이번을 통해서 이게 점차 국산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전화위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수출 규제가 막 시작될 때만 해도 일본은 물론 한국 재계에서조차 핵심 품목 국산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간 진척 없던 탈일본 움직임이 이번엔 달랐던 이유는 뭘까? 이 장비는 사람 머리카락 크기의 10만 분의 1을 육안으로 볼 수 있게 확대해주는 전자 현미경이고요. 이 장비로 옆에 계신 연구원이 국산화에 성공한 불산액을 이용한 웨이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이 개발한 액체 불화수소 시제품을 분석하는 곳입니다. 지금 저 순도매력에서는 뭐 일본에 뒤지지 않는 수준이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등한 수준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이 불산액, 이것이 지금 우리 반도체 생산의 수요에 다 이렇게 충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투자 공장 분사를 통해서 국내에서 이제 소모되는 이런 불산액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1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그간 변화를 주저하던 국내 기업들에게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수출 규제가 잠자고 있던 국내 기업들의 의지를 깨운 건데요. 최근 가장 행복한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의 수요업체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수요업체들과의 협력이 훨씬 용이해졌고 만남이 많이 늘어갈수록 더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식 들으셨나요? 부질없다라는 거 수출 규제. 장합니다. 대한민국 으라차차 소부장 화이팅입니다. 정부가 발빠르게 뒷받침에 나선 것도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수제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쪽에서 다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품목이 해당이 되는지 지원 대상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난해 7월 운영을 시작한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민간 합동 조직입니다.
네, 관세청에서 나왔습니다. 관세청. 예, 또 신속 통관 분야 이제 지원 할거 해드리고요. 예, 저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박순길입니다. 저희는 이제 전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그런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정부는 지난 1년간 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기업의 생산과 연구 활동에 속도가 붙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한 5조 가까운 자금이 일단 지원됐고 그다음에 인력도 특별 연장근로 뭐 이런 수단들 해서 1,500명 정도 이렇게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생산 관련해서 규제 애로랄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가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육성 방안도 대대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주요 핵심 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지난해 발표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은 100대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대외 의존형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입니다. 전체 100대 품목 중에 70개 이상이 지금 다변화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기술 부분에 대해서 그 해외 유수 기업의 기술을 획득한 M&A도 10여 건 이상이 지금 확정되거나 진행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국내 기술력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공급망의 안정성을 더 확충하고 이런 차원들의 노력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한마음으로 뛴 결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단시간에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기업하고 우리 국민들 합심해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 작년의 위기, 공급 안정성의 위기가 상당 부분 뚜렷한 성과도 좀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또 앞으로도 더 해야 될 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그 수출 규제에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걱정한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우리의 선방 소식은 반갑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이 소재, 부품, 장비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져서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게 지난달 발표된 소부장 2.0 전략입니다. 차제의 대응 범위를 일본에서 전 세계로 넓혀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 5월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풀고 원상 복귀시키는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을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의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최후 통첩에도 일본 정부로부터는 그 어떤 답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잠정 중지했던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한 배경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요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WTO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합니다. WTO 패널은 일본 수출 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1심 재판부 격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패널이 3인으로서 일종의 재판관으로서 구성이 되고요. 그 패널에서 다룰
법적인 쟁점을 갖다가 확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측에 있어서의 그 논거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본 측의 경우에 현재로서의 입장은 뭐냐면은 전략 물자라 그래갖고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같은 거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통제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 주장으로는 그와 같은 전략 물자 수출 통제가 부실하다. 우리 측은 거꾸로 이것은 위장된 무역 제한 조치이다. 수출이라든가 수입에 있어서 수량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가트 1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하는 게 우리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어떤 법적 논거가 되겠습니다. 패널 설치에서 패널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년. 전문가들은 이보다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WTO 문제 해결 절차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보겠며 도합 한 15개월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간의 WTO에 제소된 사건들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더 길어졌죠. 길게는 4년, 5년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 해결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분쟁 절차가 위심으로 이어질 경우 해결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2심제로 구성된 WTO 분쟁 해결은 1심의 판단을 분쟁 당사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상급위원회로 넘어가는 구조인데요. 현재 최종심인 상급위는 미국 측의 반대로 기능이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미국이 2017년부터 상소기구 결혼에 대한 충원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부로 해서 지금 남아있는 자녀 상소기구 위원이 1인입니다. 그러니까 상소기구 구성 자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소 절차에서 우리의 어떤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상소기구가 다시 복원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하반기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한일 관계는 다시 한번 긴장 상태에 직면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본 제철이 작년 1월에 나온 압류 결정문을 계속 송달받지 않고 송달을 구체적으로 좀 지원했다라는 좀 회피했다라는 여러 정황들도 확인이 되는데요. 2개월이 지난 그 8월 4일 0시를 기준으로 일본 제철이 이제 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자산을 매각하는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본 제철의 자산을 압류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매각하는 두 가지 절차에서 첫 번째 절차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 절차가 끝이 났고 본격적인 현금화가 가능해졌다는 건데요. 문제는 현금화가 실행될 경우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일제 시대와 어떤 법적 청산을 한 청구권 협정에 비추어서 위반된 조치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2차 보복 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의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은 독립된 삼권 분립하에서 사법부가 내린 판단의 집행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주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또 우리는 이제 맞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고 자신감은 얻었지만 그렇다고 승리한 것은 아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지난 1년간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듯합니다. 한일 갈등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양측 모두 경제, 산업 분야의 우군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쟁국만 좋은 일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테이블에 마주 앉아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한 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